58세 퇴직 임원, 택시 몰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솔직히 이 말 들으면 남일 같지 않으시죠? 누구나 언젠가는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60세만 되어도 은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했지만 요즘은 50대 중반만 되어도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시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고민, 앞으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이 질문에 맞닥뜨리면 막막함이 몰려오거든요. 오늘은 그 고민 속에서 택시 운전을 선택해 살아남으려 했던 58세 퇴직 임원 이야기,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길을 걸었던 사례들을 함께 나눠볼까 해요.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우선 은퇴라는 게 말이 쉽지 전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난 분들은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판 경우가 많죠. 예컨대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아 왔다거나 공기업 공무원으로 한 길만 쭉 가신 분들 말이에요.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가 한순간에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금이 좀 있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집에 대출이라도 있으면 매달 이자 나가야 하고, 자녀가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았다면 교육비 부담이 있고, 병원 갈 일이라도 생기면 지출이 훅 늘어나 버리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에 한참 쓸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많은데 당장 내가 할 일은 마땅치 않아요. 고민 끝에 선택하는 게 택시 운전이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일단 택시기사가 되려면 자격시험과 면허가 필요하지만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간단하고 빠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택시 운전이 한 번쯤 떠오를 만하죠. 손님만 꾸준히 태우면 어느 정도 기본 수입은 생기리라고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택시 핸들을 잡아보면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녹록지 않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 사례 1. 58세 퇴직 임원의 택시 선택과 좌절. 오늘의 주인공은 어시 58세. 대기업 임원을 3년 정도 지내다가 구조조정 바람을 피해 가지 못하고 퇴직했어요. 임원이라고 해서 엄청난 퇴직금을 받았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았대요. 대외적으로는 번듯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성과 부진 때문에 퇴직금 계산도 좀 짜게 나왔고요. 게다가 워낙 생활비 지출이 커서 아껴 써도 1년 정도면 퇴직금이 바닥을 보이겠더랍니다. 그러니 어씨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나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 다른 회사 임원 자리로 이직하기도 쉽지 않고, 또 창업하려니 나이도 있고 자금 부담도 큰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택시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손님만 태우면 월 30만 400은 벌어, 이런 말이 솔깃했대요. 그런데 막상 일해보니 택시 운전도 매일 12시간 이상씩 도로 위에 있어야 하고 교대 근무가 있으니 낮밤이 뒤바뀌기도 하고 몸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대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점이었어요. 대리운전, 카카오 택시,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잖아요. 단순히 길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기사님들 사이에 자리가 정해져 있기도 하니 나이 들어 처음 시작한 어씨가 좋은 노선을 배정받기도 힘들었어요. 결국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대했던 월 30만 400은커녕 차량 렌트비랑 기름값 빼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없어서 좌절감이 엄청 컸다고 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운전하고 나면 몸은 몸대로 지치고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고요. 그래도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버텼지만 결국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렇게 어씨는 택시를 내려놓았고 다시 다른 일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히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더군요. 3. 사례 2. 60세 근처 자영업 실패 후 택시로 뛰어든 B씨. 두 번째로는 B씨 사례예요. 이분은 원래 중소기업에서 한 25년 다니다가 55세에 명퇴를 하셨대요.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합쳐서 작은 치킨집을 차렸는데 창업 후 2년 만에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부터 직원 관리, 물류비용, 경쟁 치열함 등등이 겹쳐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 빚이 크게 남았죠. 결국 빨리 돈을 벌어야 하니까 다른 자영업을 시작하기도 무섭고 집에서 놀 수도 없는 상황이라 택시라도 해볼까 하고 급하게 자격을 땄어요. 하루하루 손님을 태울 수만 있으면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 버팀목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만 운행해야 벌이가 좀 낮다 보니 거의 밤낮 바꿔가며 운전해야 하고 주말도 없이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나이든 택시 기사님 보면 편안하게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이 돼보니 이게 전혀 편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관절도 아프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졸음운전 위험도 있어 휴식 시간이 필요하지만 조금만 쉬면 수입이 곧바로 줄어드니까 쉴 수도 없고요. 결국 건강이 크게 악화돼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빚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정년 전에 나왔나? 하는 자괴감도 컸고요. 4. 살의 산미래 대비한다고 택시 뛰기 시작한 55세 cc. 마지막으로 cc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퇴직 전부터 미리 택시 자격증을 따놨어요. 왜냐하면 퇴직이 몇 년 안 남은 상황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요즘 직장인 인생이잖아. 그러니 대비를 하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55세쯤 되던 해 주말에 잠깐씩 파트타임으로 택시를 몰아보면서 경험도 쌓았대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운전 자체가 스트레스고 손님 중에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심리적 피로감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래도 CC는 그래도 은퇴하면 이것만큼 할 만한 게 없겠지 하고 견뎠죠. 그런데 회사에서 예상보다 일찍 구조 조정이 닥쳐서 결국 57세에 명퇴를 하게 됐어요. 급한 마음에 본격적으로 택시 일에 뛰어들었지만 주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월급처럼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으니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한 달 버는 돈으로 생활은커녕 아내와의 갈등까지 생기게 됐죠. 그나마 좋았던 건 회사 다닐 때 잃어버렸던 체력과 자유시간을 조금 되찾겠지라고 희망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도로 위에 있어야 해서 체력은 더 고갈되고 자유시간은커녕 주말이고 저녁이고 계속 차 안이라 가족들이랑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다반사였어요. 결국 은퇴 후 삶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5. 현실은 잔인할 수 있지만 길은 찾을 수 있다. 이렇듯 택시 운전을 예비 은퇴자나 새내기 은퇴자분들이 많이 고민해보지만 막상 해보면 체력 정신적 스트레스 수입 불안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어요. 몸이 버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기. 택시 운전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크고 안전이 중요해요. 12시간 이상 앉아서 운전하다 보면 허리나 관절이 망가지기 쉬워요. 게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내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수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기.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하고 택시 회사에 내는 산학금이나 차량 리스비, 기름값, 보험료 등 고정비가 얼마나 드는지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해요. 막연히 월 300은 번다는데 이런 소문에 의존해서 뛰어들면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대안도 고민해보기. 택시 운전 외에도 요즘은 시니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파트타임, 재취업 프로그램, 공공 일자리 등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지만 적어도 여러 길을 두루 살펴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취업지원기관 또는 과거 직장 동료와 네트워킹하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해 볼 수도 있거든요. 6. 나에게 맞는 은퇴 후 삶 찾기. 58세 퇴직 임원, 택시 몰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사실 이 문장은 어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은퇴라는 게 어쩌면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언젠간 닥쳐올 인생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분명 택시 운전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파트타임이나 소규모 창업
또는 취미를 살려 제2의 인생을 보내는 분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알아보고 현실적인 수익 구조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가정의 지지나 이해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해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사례들을 참고해 보세요. 택시 운전을 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늦기 전에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며 나만의 은퇴 플랜을 고민해보는 게 좋겠어요.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회사 밖에서의 삶은 실적이나 평가 같은 지표가 없어서 스스로 뭘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기 쉽고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의지겠죠. 여러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차근차근 맞춰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스러운 현실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분명 내게 맞는 기회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무엇보다 건강 챙기시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과 마음이니까요. 조금은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이 펼쳐지길 바라며 58세 퇴직 임원, 택시 몰며 살아남으려 했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라는 문장이 더는 슬프게만 들리지 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고정 지출만 남았을 때입니다. 그동안의 저축과 연금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만 가고 어느새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렇게 줄어드는 재산을 보며 매달 생존의 고민을 반복하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인들이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하는 대안이 바로 해외 이민입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민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삶이 지속 가능하고 문화와 환경이 나에게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꼭 맞는 해외 은퇴 천국 TOP5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 해외 은퇴 천국 TOP5와 그 이유. 1. 태국 치앙마이. 태국 치앙마이는 은퇴자들에게 천국으로 불릴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생활비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집세, 음식, 교통비가 모두 저렴하며 100만 원의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 따뜻한 날씨, 건강에 좋은 열대 과일, 그리고 국제적 커뮤니티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60대 초반의 박씨 부부는 치앙마이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 30평 아파트를 팔고 치앙마이에서 월세로 훨씬 큰 주택을 빌려 생활비를 절반 이하로 줄였죠. 남편은 매일 골프를 치고 부인은 요가와 시장 투어를 즐기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2.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는 은퇴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영어 사용이 가능해 생활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생활비 한국 대비 4,05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의료 서비스 선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건강 관리에 유리합니다. 사례 2.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김 씨는 조호바루에 정착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늘어난 병원비 걱정을 줄이고 싶었던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 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3. 필리핀 세부. 필리핀 세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따뜻한 기후로 유명합니다. 친근한 문화 필리핀 사람들의 따뜻한 성격과 환대가 큰 장점입니다. 저렴한 주거 비용 해변 근처에서
한국 아파트 월세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례 3. 서울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정 씨는 세부로 이주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해변을 산책하고 낚시를 즐기며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소소하게 이야기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외 은퇴의 핵심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는 것. 위의 사례들은 모두 해외 은퇴에 성공한 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아무리 생활비가 저렴해도 초기 정착 비용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 나이 들수록 의료 서비스와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 후 빈털터리 인생을 피하는 방법. 은퇴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은퇴는 무작정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처럼 생활비가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빈털터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그려보고 자신에게 맞는 해외 은퇴지를 고민해 보세요. 선택이 곧 미래를 결정합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알았다면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은퇴 후 해외 이민 정말 정답일까?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과 팁. 들어가는 말꿈 같은 해외 은퇴. 하지만 현실은? 은퇴 후 해외 이민이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자유와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원의 이미지만 보고 무작정 이민을 결정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삶은 단순히 저렴한 생활비 이상의 도전과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이민이 정말로 은퇴 후 삶의 정답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과 함께 성공적인 해외 이민을 위한 전문가 팁을 공유하려 합니다. 해외 이민에 숨겨진 현실. 예산,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 예산 문제. 생각보다 높아지는 초기 비용. 해외 이민이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착 초기 비용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곳에서도 처음에는 집 계약금, 비자 발급비, 그리고 비자 갱신 비용 등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한국에서 익숙했던 제품이나 음식들을 찾게 되면 그 비용은 예상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서 은퇴 후 태국으로 이민한 박모 씨는 처음 6개월 동안 예상했던 예산의 2배를 지출했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뿐 아니라 현지에서 한국 음식을 구매하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상 살다 보니 여기서도 돈 쓸 일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플 때 한국 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강 문제. 의료 서비스의 수준과 접근성.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중요합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의료비가 저렴하지만 모든 병원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한국처럼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 팁. 해외 이민을 계획할 때는 해당 국가의 주요 병원과 의료 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건강보험이나 해외 의료비를 커버할 수 있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말레이시아로 이민한 김 씨 부부는 처음에 저렴한 의료비에 만족했지만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때 전문 병원을 찾기 어려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치료를 받았고 추가로 1,000만 원 넘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외로움과 고립감의 문제. 해외 이민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관계를 쌓아야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문가 팁. 현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특히 국제적인 은퇴자 커뮤니티나 동포 모임에 참여하면 적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 같은 나라에 사는 한국인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실제 사례. 필리핀 세부로 이민한 정모 씨는
현지 사람들이 친절하기는 하지만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더 중요했다며 동포 모임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향 음식을 함께 먹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이민의 성공 전략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 적응 기간을 설정하라.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험적으로 살아보세요. 단기 비자로 현지 생활을 경험한 뒤 자신에게 정말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워라. 초기 정착 비용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비상금을 준비하고 한국의 자산 일부를 남겨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라. 해외 이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현지의 문화를 배우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생활의 핵심입니다. 결론, 해외 이민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 은퇴 후 해외 이민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이민을 통해 얻는 혜택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두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묻고 답해보세요. 나는 왜 이민을 가려고 하는가? 그 답이 분명하다면 그곳이 어디든 새로운 시작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내가 준비한 만큼, 그리고 내가 선택한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며 은퇴를 앞둔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입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모은 자산이면 충분할 것 같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경제는 예측할 수 없이 흔들리고 한번 터진 금융위기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죠.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당신, 이번엔 정말로 안정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은퇴 후 갑자기 금융위기 닥쳐도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은?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바로 노후 자산의 안정성 아닐까요?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끄떡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이런 전략이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설명드릴게요. 1. 포트폴리오 다각화.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먼저 한 가지 투자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지인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엔 수익이 괜찮았지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70% 가까운 자산을 잃게 되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다른 친구는 부동산, 금, 채권, 그리고 현금을 적절히 분산 투자해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주식이 떨어졌어도 금값이 올라가 손실을 메꿀 수 있었고 채권과 현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도 없었죠. 실천 팁.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7030 또는 6040으로 구성하세요. 부동산이나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로 일부 자산을 분산하세요. 금이나 실물 자산의 510% 정도 투자해 안전판을 마련하세요. 2. 현금 흐름 확보. 노후에는 수익이 아닌 안정성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은퇴자는 퇴직금으로 상가를 구입해 월세를 받았습니다. 초반에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월세 수입이 끊기고 유지비 부담만 커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해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배당은 꾸준히 들어왔고 은퇴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실천 팁.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수익을 확보하세요. 채권 ETF를 활용해 정기적인 이자를 받으세요. 월세 부동산은 지역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3.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금융위기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비상금이 꼭 필요합니다. 제 지인의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모두 고수익 펀드에 투자했는데 막상 의료비가 필요해졌을 때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고 펀드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은퇴자는 비상금을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 펀드 MMF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필요한 돈을 바로 인출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죠. 실천 팁: 전체 자산의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세요. 쉽게 인출 가능한 예금 계좌나 MMF를 활용하세요. 비상금을 절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결론: 안정성과 유연성을 겸비한 포트폴리오가 답이다. 여러분, 은퇴 후 금융위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대비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각화된 투자로 위험을 분산하고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비상금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질 겁니다.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비밀. 여러분,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융위기나 경제적 변화는 우리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문장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지를 완벽히 요약합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58세에 은퇴한 어씨는 전 재산을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엔 배당금이 잘 들어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B씨는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 REITS에 고르게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지만 채권과 금 가격이 올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었고 안정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부동산 리츠 REITS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세요. 투자 비율은 개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7030 또는 6040의 비율로 주식과 채권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자산의 510%를 금이나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해 금융위기에도 대비하세요. 2.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으로 생활비를 안정화하세요. 노후 자산은 단순히 가치가 오르는 자산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됩니다.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내 자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한 은퇴자는 퇴직금을 상가에 투자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변수로 월세 수익이 끊기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배당주와 채권 ETF에 투자한 또 다른 은퇴자는 매달 꾸준히 배당과 이자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배당주, 안정적인 기업의 배당주를 선택해 매달 수익을 창출하세요. 채권 ETF 변동성이 낮고 정기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 ETF를 활용하세요. 부동산 투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부동산을 선택하되 공실률과 유지비를 철저히 따져보세요. 3. 비상금은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노후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의 경제적 지원 요청 또는 자연재해 같은 변수는 우리의 자산을 급격히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해 두지 않은 은퇴자는 이런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자는 모든 돈을 투자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필요해지자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생활비의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확보해두고 이를 예금과 MMF 머니 마켓 펀드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긴급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었고 자산 손실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비상금은 전체 자산의 1015%를 별도로 마련하세요. 예금 계좌, MMF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분산하세요. 절대 투자 목적으로 비상금을 사용하지 마세요. 4. 물가 상승에 대비하세요.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 노후 자산을 설계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충분해 보이는 돈도 물가가 오르면 금세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는 10만 원으로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 생필품 몇 가지 사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모두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았고 몇 년 만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은퇴자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인 물가 연동 채권과 금의 일부 자산을 배분해 물가 상승에도 안정적인 구매력을 유지했습니다. 전문가 조언. 물가 연동 채권 TIPS로 물가 상승을 해지하세요. 금이나 원자재에 투자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일부 자산을 배당주로 유지해 수익 상승에 대비하세요. 5. 심리적 안정감. 계획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장점. 마지막으로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은퇴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위기나 경제적 변동이 올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와 정기적인 현금 흐름,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퇴 후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걱정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세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비상금을 마련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세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자산 배분을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개인 택시 기사로 퇴직 후 1년 만에 폐업한 씁쓸한 현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은 퇴직금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해야 할까?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이라면 남들보다 안정된 노후를 꿈꿀 법도 한데 막상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죠.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58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가 단 1년 만에 폐업까지 가게 된 씁쓸한 경험담이에요. 은퇴 준비에 대해서 계획은 많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순간 마주치는 변수가 엄청나잖아요. 자본은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예상 밖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더욱이 개인 택시라는 일은 겉보기에는 차만 몰면 수입이 들어온다 싶은데 막상 해보면 규제며 비용이며 체력이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창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려 해요. 또한 사례 3가지를 같이 들어보면서 왜 개인 택시를 했는데 실패했나? 어떤 점을 간과했나? 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비슷한 길을 걸어갈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퇴직 후 개인 택시라는 선택. 우선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 어느 정도 퇴직금이나 자본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개인 택시였을까요? 보통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운전만 꾸준히 하면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니 퇴직금 들고 음식점을 차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운전 경력이 좀 있거나 기존의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량을 오래 몰아왔다면 오히려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 택시를 하려면 감차 문제라든지 면허 인수 비용, 차량 유지비, 가맹 택시 플랫폼 수수료, 세금 등등 생각해야 할 게 훨씬 많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적당한 시세에 면허만 사면 차 굴리기만 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계산을 해보면 기름값과 보험료, 차량 할부금 또는 차량 구입비, 정비비를 빼고 나면 과연 많이 남는지? 은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곳곳에 숨어 있죠. 2. 폐업까지 이어진 결정적 이유 사례 3가지. 자, 그럼 이분뿐 아니라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사례 1. 체력이 버텨주질 않는다. 퇴직 전에는 주로 사무직이거나 관리직이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일이라는 게 책상 앞에서 혹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죠. 그런데 개인 택시를 하려면 최소 8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게 일상이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짐도 실어드려야 하고 새벽이나 야간 운행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계속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허리, 목, 무릎에서 온갖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거죠. 아,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한두 달 지나니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손님 태우려면 혹은 야간에 술자리 끝난 손님 태우려면 밤낮을 뒤바꾸는 스케줄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원래도 수면 패턴이 꼬이면 더 피곤해지는데 58세 이상이 되면 체력이 2030대와 다르죠. 어느 날은 운전하다 졸음이 몰려와서 가로수에 살짝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그냥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자칫 생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심각해지면 개인 택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례 2. 생각보다 높은 고정비용과 규제의 벽. 2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택시하면 매출은 나오니까 괜찮다며 쉽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자가용 운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개인 택시 면허 매입 비용도 거액이고 차량도 택시용으로 안전검사나 택시기기 설치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각종 세금, 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것들, 심지어 앱으로 호출받으면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도 있어요. 요즘은 택시 호출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손님을 잡으려면 대부분 그 플랫폼을 써야 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호출 한번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떼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생각보다 남는 게 적다는 거죠. 특히 아침부터 밤까지 나름 열심히 굴렸는데 주유비에 점심 식사, 이런저런 비용 정산해보면 어라? 한 달 순수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식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운전 중 사고라도 한번 내면 보험료가 확 뛰고 면허 문제까지 꼬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마음 편하게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손주도 보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사라지니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어지는 거예요. 사례 3. 직장에서의 네트워크와 실제 영업은 다르다. 임원 출신이라면 인맥도 많고 사업도 잘할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기업 시절에는 협력사나 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상냥하게 대하기도 하고 나름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 기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손님이에요. 이전에 쌓아놓았던 네트워크나 명함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택시를 탄 손님이 옛날 직장 동료라도 몇 마디 근황 묻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또 예전엔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에 익숙했겠지만 개인 택시 기사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결과를 혼자 책임져야 해요. 운전 지역, 시간대, 운임 계산, 안전사고 대비, 차량 청소 등 일일이 챙겨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정년 이후에도 나를 존중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성실히 손님을 태워서 평가받는 아주 직접적인 서비스의 세계였던 거죠. 손님에게 불친절하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고 평점이 떨어지면 콜도 줄어드니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결론 내고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패에서 오는 교훈. 위 세 사례를 종합해보면 개인 택시라는 업종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몸도 예전만큼 못 버티고 예상치 못한 비용 구조나 규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직장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가 새로운 업종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그럼 택시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 지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체력과 의지만 받쳐준다면 혹은 내가 이 업종에 대해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했다면 개인 택시로도 나름의 수익을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은퇴를 앞둔 분들이 여유 있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할만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조사와 간접 경험. 퇴직 전에 미리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아요. 지인 중에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동승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생활 패턴인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는 실제 기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현실적이에요. 체력 관리와 건강 체크. 50대 후반이면 이미 여기저기에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운전이라는 직무 특성상 허리나 목에 부담이 크게 갑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루틴을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은퇴를 앞두고 체력 관리부터 해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 계획과 손익 분석. 면허 인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 구입과 정비 비용, 보험료, 각종 세금, 앱 플랫폼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해요.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폐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폐업하면 중고로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면허를 되팔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족과의 상의 및 심리적 준비.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만약 수입이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지 서로 얘기해야 해요. 내가 임원 출신인데라는 자존심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손님 우선 마인드가 필수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죠. 5.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에 개인 택시 기사로 변신했다. 1년 만에 폐업한 건 그분이 힘들면 그만두지 뭐라는 쉬운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많았겠죠.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든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됐다든가, 택시 호출 앱 간 경쟁이 심화됐다든가. 하지만 시작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제 운행 환경을 파악하고 건강과 체력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고 덜컥 창업이나 사업에 뛰어드는 순간 오히려 퇴직금과 시간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 택시가 아닌 다른 업종이어도 똑같이 적용되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점을 하든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든 늘 생각보다 치열하고 고정비도 높고 경쟁자도 많죠. 은퇴 후의 삶이 예전만큼 편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번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 아닐까 싶어요. 누구든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어요. 다만 그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1년 만에 뜻밖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때로 씁쓸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계산을 해야 하더라도 미리 발품을 파는 게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부디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은퇴 후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